문안 2025년 여름 39호 스토리.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아침마다 체중계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어제 저녁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을 무한 반복한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체중에 민감하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다. 조선군은 첩보를 통해 적의 식량 사정을 탐색했다. 조선군은 한 달만 버티면 왜군이 군량이 떨어져 퇴각할 것이라 판단하고 성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왜군은 여전히 밥을 짓고 있었다. 이후 적진에서 발견된 밥그릇은 조선군의 그것보다 훨씬 작았다. 이를 보고 이놈들이 오래 버티려 김치종지에 밥을 먹었구나라며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쇠미록과 대전회통 등에 따르면 조선인은 하루 7대, 즉 약 1.3kg의 쌀을 먹었고 일본인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조선인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세며 식사량도 2배나 많다는 표현도 남아있다. 조선시대 한국인이 하루에 쌀 1.3kg을 먹었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오늘날 대부분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 한 공기는 평균 160g, 세끼를 먹어도 480g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은 데는 단백질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식단은 쌀밥이 주식이었고 반찬은 김치, 국, 장아찌 등 채소류가 대부분이었다. 육류나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은 귀했으며 소를 도축하는 것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고 이를 보충하려다 보니 탄수화물, 쌀밥을 더 많이 먹게 되었다. 이를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살이 찌지 않았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논을 메고 장작을 패며 물길을 오가야 했다. 이런 고강도 신체 활동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고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전에 대부분 소비되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먹은 것은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이었다. 비만이니 미래형 인간이라고? 조선인들이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찌지 않았다면 지금은 왜 비만인이 많아졌을까? 1962년 미국 유전학자 제임스 닐은 절약 유전자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류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기근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지방으로 잘 저장하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고 이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잘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즉, 비만 소인은 과거에는 생존형 인간이었던 셈이다. 국내 신경인류학자 박한선 박사도 허리에 붙은 살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라고 밝히며 비만이 진화적으로 유리한 형질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 역학자 제임스 바커는 절약 표현형 가설에서 태아 시절 영양이 부족하면 이후 환경이 풍요로워질 때 비만이 되기 쉽고 이런 형질이 미래의 기근에 대비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는 오랜 기간 굶주림에 적응해왔다. 쉽게 저장되는 지방은 생존 무기였다. 비만은 왕실 가문이나 귀족을 나타내는 신분증명서였다. 평민들은 하루 2끼를 먹었으나 왕실에서는 하루 최소 5끼에서 많게는 8끼까지 먹었다. 귀족들도 하루 5끼를 먹었다. 당시에는 살이 찌는 것이 신분이 높음을 상징했고 살찐 사람을 부러워하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인물도 오늘날 기준으로는 비만녀에 해당한다. 먹방 시대에 날씬하게 살기. 2025년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먹방과 푸드포르노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들은 수백만에서 천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하며
단순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넘어 ASMR, 챌린지, 문화적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먹방은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각국의 언어와 음식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장르로 발전 중이다. 먹방이 인기 있는 심리적 배경에는 대리만족이 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건강 문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한다. 먹방을 보며 타인의 식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을 얻는다. 이는 미러 뉴런, 거울신경의 작용으로 남이 먹는 모습을 보면 뇌가 마치 자신이 먹는 것처럼 반응한다. 바삭한 소리, 쫄깃한 질감, 화려한 색감 등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쾌감을 준다. 현대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끊임없이 권한다. 미디어는 먹방, 쿡방, 다이어트 리얼리티쇼 등으로 식욕을 자극한다. 한편, 다이어트 성공담과 다이어트 영웅의 탄생은 자기관리의 미덕을 강조하며 살을 빼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외모 담론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다이어트 실패에 대한 죄책감, 자기혐오, 우울감 등 심리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2025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한때는 다이어트의 최종 병기가 의지였지만 이제는 주사 한 방으로 10kg이 빠졌다는 후기들이 쏟아진다. 위고비의 등장은 비만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체중 감량 성공담이 넘쳐나는 만큼 급격한 체중 감량 뒤에 남는 피부 늘어짐, 탈모, 위장장애 등 포스트 위고비 시장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 이제 살을 빼는 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비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비만은 자기관리 실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한다. 비만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비만 낙인에 대한 사회적 반성도 일고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은 반복되고 재발하는 만성질환이라며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밤마다 냉장고를 열고 배가 부른데도 손을 멈출 수 없을까?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이 질문에 감정적 섭식과 음식 중독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스트레스와 불안, 외로움, 우울 같은 감정이 쾌락을 주는 음식으로 향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 먹어도 계속 배고픈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인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왜 먹는가? 라는 질문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먹는 걸 멈출 수 없는 심리는 단순한 의지박약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환경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다. 특히 현대인은 수면 부족, 과도한 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이때마다 음식이 가장 간편한 위로가 된다. 2025년의 다이어트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과 지속 가능성이다. 유전자 검사, 장내 미생물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다이어트가 인기다. 플렉시테리언, 플래닛 베이스드 다이어트 등 환경을 고려한 식단도 주목받는다. 간헐적 단식, 마음챙김 식사 등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위고비가 체중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음식과 감정,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다이어트에서 진짜 승부는 몇 킬로그램을 뺐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먹는지, 무엇을 위해 살을 빼려 하는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는 다이어트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위고비 시대에도 인간의 식욕과 감정,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포, 심뇌혈관 질환. 얼마나 발생했을까? 심뇌혈관 질환은 총각을 다투는 질환으로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후유장애가 생길 위험도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전체 성인에서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 중 심뇌혈관 질환 사망을 묶어서 보면 10만 인년당 288.9명이 발생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 288.9명. 남자 343.1명. 여자 235.9명. 20에서 39세 84.4명. 40에서 64세, 20세 39세 대비 4.8배 증가한 408.5명. 65세 이상, 20에서 39세 대비 20.6배 증가한 1735.4명. 심근경색 발생률. 심근경색은 전체 성인에서 10만 인년당 154.2명이 발생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배 더 많이 발생했다. 전체 154.2명. 남자 182.8명. 여자 126.2명. 20에서 39세 52.9명. 40에서 64세, 20에서 39세 대비 3.9배 증가한 205.6명. 65세 이상, 20에서 39세 대비 12.3배 증가한 649.1명.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성인에서 10만 인년당 134.2명이 발생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1.4배 더 많이 발생했다. 전체 134.2명. 남자 157.8명. 여자 111.0명. 20에서 39세 30.3명. 40에서 64세, 20에서 39세 대비 6.7배 증가한 202.0명. 65세 이상, 20에서 39세 대비 33.2배 증가한 1006.4명.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일반 건강검진 자료와 청구 자료를 이용함. 대상자, 건강검진 이전의 심근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 진단자는 제외했으며 40% 단순 이미 추출된 20세 이상 2012년 일반 건강검진 수진자를 2022년까지 추적 관찰함. 10만 인년당 발병률,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의 발병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전체 성인에서 10만 인년당 9.1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1.8배 높다. 전체 9.1명. 남자 11.9명. 여자 6.6명. 20에서 39세 2.8명. 40에서 64세, 20에서 39세 대비 6.5배 증가한 18.6명. 65세 이상, 20에서 39세 대비 80.1배 증가한 227.8명. 인터뷰 1. 비만도 병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수. 가정의학과 문한빛 교수. 진료 분야. 비만 클리닉, 비만대사 수술 관리. 진료 시간. 월, 오후, 수, 오후. 비만은 단순히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 만성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우울증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들과도 연관이 있다. 비만을 외모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관리 요소로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 믿어도 될까?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시중에는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복용하기 전에 과연 실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약들이 오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많은 건강보조식품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료 때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를 참고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카테킨 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과 전문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이며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들입니다. 문한빛 교수는 최근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식욕억제제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개인 수입 형태로 들어오는 해외 제품들은 국내 안전 기준을 거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 비만 치료 보조요법, 위고비 제대로 바라보기. 체중 감소를 돕는 보조요법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다는 유명인의 경험담을 비롯해 각종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위고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위고비는 우리 몸의 글루카고뉴사 펩타이드1, GLP-1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물로 포만감을 증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며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비워지도록 돕습니다.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함께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위고비는 단순한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를 위한 약이라는 점이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 갑상선수질암,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2형 환자나 과거력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산모는 위고비를 사용할 수 없다. 문한빛 교수는 체질량 지수가 낮은 사람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고 위고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위고비 치료 기간에 체계적인 영양 상담과 운동 습관을 병행한 환자들은 중단 후에도 체중 유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사일기 작성,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적정 체중 관리는 비만 예방의 첫걸음. 자신이 목표하는 체중 감량을 이루려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주일에 0.5에서 1kg을 감량하려면 하루에 500에서 1000kcal의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장기간의 체중 관리에 적합하며 신체 활동 증가가 동반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와 더불어 복부둘레도 중요하다. 특히 복부비만은 내장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아니라 염증성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악화한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비만으로 진단하며 이는 대사증후군의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주요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비만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한빛 교수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근육량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 물 한 컵을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금세 흥미를 잃고 끝내기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일주일 3회 30분씩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운동 등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근력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감량과 적정 체중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뷰. 오늘도 일산병원이 무사히 운영되는 이유.
오늘도 일산병원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정상 가동되며 진료와 각종 검사, 수술이 이루어지고 각종 시설과 장비가 제 역할을 합니다. 병원 구석구석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관리 운영하는 150여 명의 시설 운영 부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내 적정 온도를 설정하고 물과 전기 공급, 화재 예방과 대응, 각종 시설물 관리 등 일산병원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관리, 소방교육과 훈련도 시설운영부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노후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도 재배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매일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각종 시설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업무적인 소통과 관리를 하는 것도 시설운영부의 주 업무입니다. 모든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움직입니다. 직원과 환자, 내원객 등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병원이기에 시설운영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은 더욱 소중합니다. 인터뷰 2. 여성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방외과 의사. 외과 최선영 교수. 진료 분야. 유방외과 유방암 및 유방질환 클리닉. 암센터 유방암 및 유방질환 클리닉. 진료 시간. 화, 오후, 목, 오후, 금, 오전.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암 발생 순위 중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유방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 유방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가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유방외과를 전문 분야로 하는 최선영 교수에 따르면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난 후 약 일주일쯤 지난 시점,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시기에 멍울이나 피부 변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르몬제, 특히 경구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면 일부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30에서 4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발병률의 증가뿐 아니라 건강검진의 조기 시행으로 인한 진단의 증가, 유전적 요인, 서구화된 식습관, 출산 연령 상승, 모유 수요 감소 등 여러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방암 외에도 섬유선종, 낭종, 유방염, 유관확장증, 이형성 변화, 유두 분비물 등 다양한 양성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정기적인 유방 영상 검사와 전문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에는 유방의 이상 증상이 느껴져도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최선영 교수는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언한다. 환자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수술 방법. 최근 진행되는 유방암 수술은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기능적인 목적에 그치지 않고 미용적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술 후 외관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눈에 띄지 않게 감추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또 유방 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재건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겨드랑이 수술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시림프절 생검이 보편화되었다. 감시림프절이란 유방 내의 암으로부터 암세포가 최초 전이되는 림프절로 대부분 겨드랑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암세포가 없다면 나머지 림프절도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감시림프절에 암세포 전이가 있다면 다른 겨드랑이 림프절에도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방암 수술 시 겨드랑이 림프절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곽청수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곽청수를 생략해도 되는 조건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어 림프부종이나 운동 제한 등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성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최선영 교수는 현재 일산병원 외과와 암센터에서 유방외과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양성 유방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의 진단부터 수술 후 치료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 교수에게 주어진 업무다. 의대생 시절 수술방에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두근거림과 설렘이 외과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는 최 교수는 여성 외과의사라는 이유로 많은 유방질환 환자를 진료하면서 유방외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한다. 유방이라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여성 환자들은 여성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방질환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세심하게 진료해주는 여성 유방외과 의사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유방외과는 환자와의 신뢰와 정서적 공감, 세밀한 접근이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와 수술에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전문의로서 유방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유방외과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최선영 교수. 임상은 물론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현재 수술 전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DCIS, 비치문성 유관암 환자에게서 수술 후 치문암으로의 업스테이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술 전 단계에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 건강한 해외여행의 시작은 전문의 상담을 통한 예방조치로부터. 일산병원 여행자 클리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돼 지난해 해외여행자 수가 2,888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기후와 위생 환경 등으로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든든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산병원 여행자 클리닉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건강한 여행을 위한 예방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 사전 체크는 기본.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다. 여행뿐 아니라 평소 개인위생을 위해서도 비누와 물로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기존 질환이 있는 여행자는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약제들을 잘 챙겨야 한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남미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별로 입국 전 필수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 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해보고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파상풍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여행 지역에 따라서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수막구균, 콜레라, 광견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일부 지역을 방문할 때는 말라리아 예방약에 대한 상담도 해야 한다.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고 지역에 따라 내성 말라리아가 다르기 때문에 예방약도 바뀔 수 있어 출국 전에 미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모기퇴치제나 기본적인 상비약 등을 준비하고 해외 근무나 유학 등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나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진료에 도움이 된다.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 나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해야 한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 예시 A형 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료기관 방문 후 전문의와 상담해 처방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Q코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관리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할 때 검역관에게 Q코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열, 기침, 발진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상담을 받는다.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상담. 귀국 후 감염병 잠복기에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하면 보건소 연계,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예방접종은 필수.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일해나 홍역, 콜레라 등 여러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추세다. 이들 국가에 방문하기 전이라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Tdef 예방접종을 맞으면 백일해 예방이 가능하고 소아의 경우 DTP에 포함되어 있어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임신부는 임신 27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을 권고하며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성인들에게도 Tdef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 홍역은 고열, 기침, 결막염, 전신발진 등이 주증상인 감염성 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공기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다. MMR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소아는 12개월 이후 1차 접종, 만 4에서 6세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며 성인도 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할 경우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 콜레라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수양성 설사가 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콜레라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경우 예방접종으로 경구 콜레라 백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식수와 식사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위에서 4주 전에 여행자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아 예방접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의 해외 감염정보나 질병관리청 유튜브, 건강하게 떠나는 세계여행 등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미국 CDC에서 제공하는 트리벨 헬스 노티시즈나 WHO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해외 감염병 나우 방문은 필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해외 감염병 나우는 해외여행자의 건강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홈페이지다. 여행지 국가 검색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 상황과 여행 전 중 후에 따른 감염병 예방주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해외여행 전 여행자 클리닉 진료로 안전하게 일산병원 여행자 클리닉 감염내과 정우용 교수. 최근 새로운 감염 질환이 유행하고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여행의학에 대한 관심과 예방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여행자 클리닉은 여행을 떠나기 전 진료를 통해 방문 예정 국가의 감염병 유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황열과 같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고산병 등에 대한 예방약제 등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필요하지만 접종하지 못한 예방접종이나 필요한 약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등 오지를 방문할 예정이 있거나 해외 장기 체류 예정자 등은 출국 전에 여행자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산병원 여행자 클리닉은 다양한 예방접종의 확대, 여행 전 후의 건강 문제, 후유증 등 여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들에 대비해 빠른 인지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메디컬. 위급한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집중 치료실.
집중치료실은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특수한 환경으로 급성 또는 만성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입해야 하거나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일산병원 집중치료실은 내과계, 외과계, 심장혈관계, 응급 등 총 4개실 53병상 규모로 운영되는 가운데 역량 있는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해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돕고 있다. 집중치료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복잡한 의료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산병원 집중치료실은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료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자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팀워크를 구축해 환자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공호흡기, CRRT, 지속적 신대체요법, ECMO,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 등 첨단 의료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과정, 환자 치료 결과 측면에서 높은 의료 서비스질을 검증받았다. 이 밖에도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CDSS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지식과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의 핵심 거점으로서 현재 53병상인 집중치료실을 63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복잡하고 위중한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제공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집중치료실 총괄실장 이선민 교수.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 면에서 탁월한 역량 입증. 일산병원 집중치료실은 응급실을 거쳐 내원한 환자 중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입원하게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은 급성기 질환이나 심각한 외상 환자들을 신속하게 처치하고 안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이 신속하게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중환자실, EICU를 운영하며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심장집중치료실과 뇌졸중 집중치료 병동을 운영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3시간 이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서 팬데믹 기간 동안 중증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 서 활약하며 감염병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적정성 평가 3회 연속 1등급,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회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는 일산병원 집중치료실이 병상, 장비, 의료진의 전문성, 환자 사망률 관리 등 모든 평가 지표에서 최우수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외과계 중환자실 분실장 장지영 교수. 외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치료. 외과계 집중치료실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응급실, 병동, 타중환자실 등을 거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심장이나 폐수술, 이식수술, 뇌수술, 근골격계 등과 관련한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인공호흡기, 신대체요법, 에크모 등 특수한 종합적 감시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환자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관상동맥 구회술, 이식, 신경외과, 응급전용 환자의 지정침상, 격리실 운영 등을 통해 환자를 집중 관리하며 철저한 감염관리와 의료질 향상, 적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외상이나 중증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의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치료 공간인 응급집중치료실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외상외과를 중심으로 응급센터를 거쳐 입원한 KTAS1에서 3등급 내의 중증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관찰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족과 떨어져 힘든 치료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은 당연히 걱정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집중치료실 구성원들은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과계 중환자실 분실장 이정모 교수. 내과 중증 환자들을 위한 우수한 치료의 질과 전문성. 내과계 집중치료실은 내과계 중증 환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 및 간호 공간입니다. 개원 초부터 일반 내과계 중환자실로 운영되어 2020년 12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계기로 코로나 집중치료실로 전환돼 12개 병상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 CRRT, ECMO, 인공호흡기 등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3,300명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출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염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이후 다시 내과계 중증 환자 진료 공간으로 돌아와 현재 15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자 4,569명을 치료하며 병상 가동률이 89%에 이르렀고 특히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중환자 치료의 질과 전문성에서 최우수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일산병원 내과계 집중치료실은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음압격리병실 11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도화된 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더욱 복잡하고 이중한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클리닉 1. 심혈관 질환 예방의 첫걸음. 고지혈증 관리. 내분비내과 유지홍 교수. 진료 분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고지혈증, 부신, 기타 내분비 질환, 당뇨병 센터, 갑상선 클리닉. 진료 시간. 월 오후, 화 오후, 수 오전, 오후, 금 오전. 고지혈증은 의학용어로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죽상동맥경화증의 악화에 연관된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 상승 또는 고밀도 HDL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의 감소를 말합니다. 고지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2시간 금식 후 검사가 권고됩니다. 고지혈증은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죽상동맥경화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치료들은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밝혀진 위험 요인과 같습니다. 최근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의 증가가 뚜렷한 추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의 예방법. 고지혈증의 원인은 유전을 포함한 1차 질환과 2차 질환으로 나뉘며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평가를 기본검진 항목으로 제공하지만 고지혈증에 관한 관심은 고혈압, 당뇨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에는 치료적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에 따라 1차적인 치료 목표인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은 식이 조절, 운동, 체중 조절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방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포화지방 섭취와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이 중요하며 포화지방 대신 다가불 포화지방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다가불 포화지방은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호두, 카놀라유, 고지방 생선인 청어, 연어, 고등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체 활동은 최소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추천하며 주당 150분 이상 숨이 약간 가쁘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을 말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임으로 주의해야 하며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섭취하되 가급적 금주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치료적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서는 즉각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2차적인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폐쇄관 질환, 만성 신부전,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 고지혈증 증가 주의. 대사증후군은 내당능장애,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복부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군집되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퇴경 후 여성에서 체내 지방 분포의 변화가 나타나고 복부비만 발생이 증가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 역시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경 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이상지질혈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성 호르몬 보충에 따른 득과 실을 잘 확인하여 치료해야 하므로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우선적으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예방법으로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이 갱년기 후 여성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약과 당뇨병. 고지혈증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은 스타틴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기전으로 치료합니다. 현재 다양한 성분과 용량의 스타틴이 나와 있으며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이 4% 정도로 나타나며 간 독성, 근육 독성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스타틴은 당뇨병의 신규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뇨병 신규 발생은 고령이거나 스타틴 복용 전 당뇨병 전 단계였던 사람들에서 흔히 일어나며 고용량의 스타틴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용량 또는 중간 강도의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간 0.1% 더 높은 빈도로 당뇨병이 신규 발생하고 고용량, 고강도 스타틴 복용군에서는 연간 0.3%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에서 스타틴의 복용은 당뇨병의 신규 발생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심혈관 질환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스타틴 복용 후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운동, 체중 조절, 금연 등 생활습관 교정을 진행하며 스타틴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 LDL 콜레스테롤, mg/dl. 매우 높음 190 이상. 높음 160에서 189. 경계 130에서 159. 정상 100에서 129. 적정 100 미만. 총 콜레스테롤, mg/dl. 높음 240 초과. 경계 200에서 239. 적정 200 미만. 중성지방, mg/dl. 매우 높음 500 이상. 높음 200에서 499. 경계 150에서 199. 적정 15 미만. 자료 2022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클리닉 초.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정형외과 홍기범 교수. 진료 분야. 고관절 질환 및 외상, 슬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센터. 진료 시간. 월 오후, 목 오후, 금 오전.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행성관절염이라는 의학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소 무릎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점차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오래 걷기 등 일상에서 큰 제약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과 뻣뻣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의 연골판이 손상되고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 관절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엑스레이 등 방사선학적인 소견에 따라 1에서 4기로 구분하지만 경기와 통증의 정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을 주기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차 나빠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활동 중 일시적 불편함이나 가벼운 뻣뻣함을 느끼는 정도에 머무릅니다. 중기로 접어들면 연골 손상이 점차 심해져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기에는 관절 연골이 거의 소실되어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처럼 진행 단계와 시기에 따라 증상의 강도와 불편함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로는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재활운동이 있으며 이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통증의 심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다양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가 병행됩니다. 대표적인 주사 치료로는 관절 내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또는 DNA 주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가혈 주사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내 윤활을 도와 마찰을 줄여주며 스테로이드는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나 반복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혈 주사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아직은 보편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점차 임상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고려?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무릎 관절 부분을 제거하고 금속과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절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통증이 크게 줄고 관절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연골 손상이 극심해져 뼈와 뼈가 직접 접촉하는 상태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될 때 권유합니다. 이때 수술 여부는 환자의 연령, 전반적인 건강 상태,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과거에 비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소층습 수술법이 도입되면서 수술 시 흉터가 최소화되기도 했고 회복기간도 단축되어 환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술 후 입원 기간은 3에서 7일 정도이며 수술 직후부터 보행 보조기를 활용한 보행과 재활치료를 통해 점진적으로 체력과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복 기간은 6주에서 3개월 정도로 개인차가 있으므로 꾸준한 재활운동과 정기적인 의료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선택. 무릎 통증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이며 관절 건강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병은 조용히 깊어져 결국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서 무릎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가능한 한 일은 시점에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우리 삶의 보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통증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또한 마지막 수단이 아닌 일상 회복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택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 때문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오래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릎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걸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으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첨단 의료 장비의 발달이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가 앞당겨지고 정확도가 높을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일산병원 해기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는 최첨단 장비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해기학과, 영상으로 기능을 읽고 방사성 물질로 치료. 해기학과는 몸속 장기의 기능을 보는 검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의학과가 뼈나 장기의 모양, 구조를 촬영한다면 해기학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장기 내부의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검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에 투여하고 그 물질이 장기나 조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머무는지를 특수한 영상 장비로 추적해 진행된다. 또한 방사성 의약품이 특정 장기나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높게 섭취되는 점을 이용한 치료도 시행한다. 체내 검사, 인비보. 몸속에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거나 복용한 뒤 그 약제가 장기나 조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마 카메라나 PET-CT 같은 장비로 추적한다. 골스캔, 심근연료 SPECT, 신장 스캔, 암치매 파킨슨병의 진단을 위한 여러 PET-CT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체내 검사는 통증이 없고 비침습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고해상도 영상으로 장기의 기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RAI 세러피. 일산병원 해기학과는 진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치료도 진행한다. 갑상선암 수술 후 남은 조직을 제거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때 방사성 요오드 I-131을 사용한다. 이 치료는 병든 부위에만 약효가 작용하며 전신의 부담이 적고 입원 기간도 짧다. 세계적 수준의 최신 장비. 일산병원 해기학과는 지멘스 바이어그래프 비전 600 PET-CT를 비롯해 GE의 SPECT, NM, CT870DR, 지멘스 감마 카메라 신비어이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고해상도, 빠른 속도, 낮은 방사선 노출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이 장비는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를 제공한다. 빠른 예약, 편리한 검사 진행. 검사 대기 시간이 길면 환자의 불안은 커지고 치료 시점은 늦어진다. 일산병원 해기학과는 디지털 예약 시스템과 전담 상담 체계를 갖춰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도 빨리 안내할 수 있다. 환자 동선을 최소화한 검사실 운영, 수준 높은 의료진의 안내도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다. 방사선 종양학과,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치료. 방사선 종양학과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전문 진료과다. 일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다양한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으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 관리, 추적 관찰, 다학제 진료 연계를 통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한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모든 치료는 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고려해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와 치료 방사선사, 의학물리학자, 간호사 간의 긴밀한 협진과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MRT. 종양의 형태에 따라 방사선 강도를 조절해 종양에는 집중적으로,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으로 방사선 조사.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IGRT. 치료 직전 촬영한 영상에서 종양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오차 없이 방사선 조사.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 SBRT. 폐암이나 간암 등 특정 고형암의 짧은 기간 고용량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해 치료 효과 극대화. 최고 사양의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도입. 방사선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트루빔을 도입해 더욱 고도화된 정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져 어떤 위치에 있는 암이라도 정확하게 치료한다. 환자에게는 짧고 정확한 치료 시간을, 의료진에게는 정밀한 치료 계획 실행을 제공한다는 특장점이 있다. 초고속 치료 시간. 환자의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 시간 크게 단축. 정밀한 종양 추적 기능. 환자의 호흡이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종양을 실시간 추적해 필요한 부위에만 정확히 방사선 조사.
다양한 치료 기법 지원. IMRT, IGRT, SBRT 등 가장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법 구현. 정상 조직 보호. 종양 주변의 정상 장기나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에는 충분한 치료 선량 전달. 땡스.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2. 신장내과 진료지원 안다빈 전담 간호사님. 보호자의 입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망 증상으로 병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선망이 있으면 다인실 생활도 어렵고 환자와 보호자도 힘들고 병동과 병실 환자들께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안다빈 선생님께서 선망 증상에 대해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완화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신 덕분에 무사히 입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치료도 잘 되었습니다.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서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애써주신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 응급간호부 강태욱, 김혜주 선생님. 따스한 친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파주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이 주말 외박 때 갑자기 토혈을 해서 연고도 없는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는 친하지 않은 아들이기에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낯설었어요. 아들 부대 간부님과 통화도 해주시고 여러 검사 과정을 엄마인 제게 너무나 따뜻하게 설명해주시고 위로해주신 응급실 강태욱 간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입원한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보살펴주셔서 감사함이 크답니다. 특히 김혜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소 천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환하게 웃어주시고 아픈 환자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다독여주시는지요.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얘기 나누는 순간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은 퇴원 잘하고 지금 건강하게 군복무도 잘하고 있답니다. 이번 때는 일병이었는데 지금은 상병이 됐어요. 아이가 아파서 방문하게 된 일산이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국제진료센터 김가연, 소냐 선생님. 우리 아기의 수호천사입니다. 3월 11일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후로 3월 21일까지 선생님은 한 번도 저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병원의 이미지를 더욱 외국인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기 사땡엘의 수호천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님, 외과계 집중치료실 121병동 모든 선생님.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뇌동맥류 파열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지만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님께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신속하게 수술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환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외과계 집중치료실과 121병동 모든 간호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짧은 면회 시간과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를 늘 가까이에서 살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동으로 옮긴 후에도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배려해 주신 121병동 간호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호 교수님, 나혜연 간호사님. 빠른 수술과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일산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어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정사태로 많은 병원에서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다행히 수술 날짜가 일찍 잡혀 빠르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지금은 호전되어 퇴원 후 요양 중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암이라는 진단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치료를 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도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항상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대해주신 나혜연 간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형외과 김상호 교수님, 재활치료센터 유기곤 팀장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로서 치료기간 동안 환자 곁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바를 꼭 전달드리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정형외과 김상호 교수님은 환자의 MRI 결과를 살피시고는 상태가 심각한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수술 날짜를 잡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선뜻 수술하겠다 답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는 일주일 뒤 외래진료 예약을 해줄 테니 그때 답을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일주일 뒤에도 수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저희에게 상태가 일주일 전보다 더 나빠졌다. 수술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원과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환자의 안위만을 위한 열정 어린 설득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바닥에 발을 딛고 홀로 서지도 못했던 수술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활치료센터 유기곤 팀장님이 세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샘솟습니다. 환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환자의 치료 의지를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일산병원에서 시행하는 집중관찰치료실 시스템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의 첨단 장비와 전문 치료사분들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병원이 있구나라며 감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일산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컬처 러닝으로 일상도 건강도 런런. 치과 이희숙 직원. 삶이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집과 병원만 오가던 무료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고 싶던 어느 날, 병원 내 요가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퇴근 후 달리기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 달리지?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 나선 것이 저의 첫 러닝이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500m도 채 달리지 못했지만, 걷고 뛰기를 반복하며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수공원을 따라 5km를 쉬지 않고 달렸던 그날 느꼈던 뿌듯함과 성취감이 저를 지금까지 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러닝을 하며 건강을 돌보고 주변 동료들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첫 풀코스 마라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회 완주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친구와 함께 달렸던 2022 JTBC 마라톤입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 덕분에 지칠 때엔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었고, 서로 페이스를 맞춰가며 42.195km를 완주하고 느낀 감동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러닝은 시즌 때에는 주 4회 지속주, 포인트, 장거리 훈련을 진행합니다. 주 2회는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한두 시간 지속주, 주 1회는 어필이나 인터벌 훈련을 하며 스피드 향상을 위한 포인트 훈련을 합니다. 주말에는 25km 이상을 달리는 장거리 훈련으로 러닝 마일리지를 쌓으려 노력합니다. 비시즌 때도 러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 2회는 꼭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소속된 러닝크루 일산 러니스에서 매주 월요일 정기런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5km 정도 조깅하고 나머지 요일엔 40분 이상 달리기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시설운영부, 장혁일 직원.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 가볍게 달리며 기분 전환을 하던 중 병원 야구 동아리에서 한 선생님과 마라톤 얘기를 나누다 서브3를 목표로 꾸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하면 첫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아집니다.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혼자 다양한 장소에서 자연을 느끼며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한 거리나 시간에 도달했을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분입니다.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며 업무를 할 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응원과 관심을 많이 받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도전 정신이 삶에 녹아들어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일상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러닝을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 서울 동아마라톤 3시간 7분 47초로 싱글, 3시간 10분 안에 완주 달성, 2025년 김포 한강 마라톤 2시간 58분 48초로 서브3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라면 서브3 달성이라는 꿈의 기록을 목표로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고 추워도 꾸준히 연습해야 도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한두 시간씩 달리며 또 다른 대회를 준비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응원과 칭찬을 해봅니다. 리서치. 당뇨 항반 부종 치료제 급여화 후 시각장애 등록률 감소에 기여.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 연구팀이 당뇨 항반 부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시력 예후, 관련 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력 예후까지 모두 좋아져 당뇨 항반 부종 치료제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시각장애 등록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최근 40년간 1.5%에서 9.9%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당뇨망막병증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의료비용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미세혈관 합병증의 하나로 만성적인 고혈당이 당뇨망막병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당뇨망막병증은 20세 이상 성인의 주요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노동 가능 인구의 시력 상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단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 이번 연구는 정은지 교수팀이 공단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2형 당뇨 환자 중 당뇨 항반 부종 환자 발생률과 치료 패턴, 주사 치료 관련 의료 비용 변화, 시각장애 발생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정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9년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 항반 부종을 포함한 실명위험 당뇨망막 병증의 발생률이 감소 추세지만 유병 환자의 증가로 관련 시술 수술 건수, 의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급여 적용이 시작돼 단기간의 결과만 분석이 가능했던 당뇨 항반 부종의 경우 관련 의료 비용이 2014년 약 25억 원에서 2017년 약 128억 원으로 늘어 급여 적용 이후 3년간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당뇨 항반 부종의 신규 발생률 및 유병률 변화와 관련 의료 비용을 분석하고 주사 후 안내염의 발생률과 당뇨 항반 부종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의 신규 시각장애 등록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따라서 고위험 환자군의 관리와 보험 정책 지원 결정에 중요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뇨 항반 부종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치료 경향에 미치는 영향과 각 치료제의 안전성을 주사 후 급성 안내염의 발생률을 분석, 평가했다.
이는 향후 당뇨병 환자에게 중대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당뇨 황반부종 치료의 급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제 시각장애 발생률 낮추는 효과? 당뇨 황반부종은 중심 시력을 손상하는 대표 질환으로 실명 예방을 위한 적정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제 시각장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안내주사제 급여 적용 대상인 당뇨 황반부종 환자 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병률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당뇨 황반부종 환자의 유병률은 2017년 1만 명당 11.31명에서 2022년 18.33명으로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황반부종 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관련 의료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의 급여화는 환자의 시력 예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당뇨병 환자의 시각장애 신규 등록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2형 당뇨병 환자 중 시각장애로 신규 등록된 비율은 2012년 0.0181에서 2022년 0.01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센티스, 아일리아, 오저덱스 등 당뇨 황반부종 약제가 모두 급여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당뇨병 환자에게서 시각장애 등록 인구수 증가폭과 신규 시각장애 등록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급여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치료 이용 양상과 총 의료비 지출 추이를 함께 분석한 결과 주사 치료 횟수는 2016년 7,295회에서 2022년 1만 9,056회로 약 2.6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총 의료 비용도 55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기존에 보고된 임상연구 결과들이나 같은 약제가 치료제로 사용되는 습성왕 반변성 치료 경향과 비교해 환자당 낮은 초기 치료 및 주사 횟수를 고려하면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본인 부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표기관 선정 18개 기관 협력 통한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 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 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경기 북부 모자의료 안전망 구축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유일의 권역 모자의료센터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임신분만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진료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 내 중증치료기관, 동국대 일산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차의과대 일산차병원 및 지역 분만기관 13곳과 연계하여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능 분담형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협력기관 중 일부는 지역모자 의료센터로 지정돼 전문성과 연계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포천 등 분만 취약지의 진료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상시 응급통합대응체계 운영 일산병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참여기관과 함께 실시간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북부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의 및 전원 결정을 지원하고 병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긴급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대표 중증치료 지역 분만기관 협력체계 구성 대표기관 상급종합병원 권역센터 지역책임기관 지역거점병원 분만기관 분만산부인과병원 의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포함 감염병 유행 등 상황 발생 시 인근 병원 간 진료일의 회송체계 운영 고위험 분만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전원 연계 등
분만 취약지역 등 분만 불가의 중단 기관의 필수 의료 지원. 중증 응급 상황 대응. 대표기관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한라인 및 경상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초기 평가부터 이송, 치료까지 전 주기 연계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초응급 상황 발생 시 협력기관 주치의 간 직통 한라인 통해 협의 및 이송 조치. 권역 내 수용 불가 시 타 권역 대표기관과 연계. 모자의료 연계 사업을 통한 필수 의료 제공. 권역 내 중증 산모 신생아 대응 역량 강화 및 필수 의료 진료 공백 해소. 지역 분만기관과의 협력 기반 모자의료 전달 체계 기능화 및 체계적 역할 분담. 중증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 및 진료 연계 실현.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위드 뉴스. 산불 피해 지역 의료봉사 실시. 일산병원은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진료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진료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한창훈 일산병원장과 외과 전문의 장지영 공공의료 사업실장, 전동욱 가정의학과 교수, 김성훈 정형외과 교수가 참여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왔다. 외상, 근골격계, 대사질환 중심의 맞춤형 진료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 환자를 위한 필수 의약품도 함께 제공했다. 경기 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 일산병원이 경기 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중증 소아응급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일산병원은 4월 1일부터 24시간 소아응급 전담 진료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경기도 공모에 신청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일산병원은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전담 인력, 응급실 4명, 배후 진료 5명과 병상 운영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올해 14억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 북부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 일산병원이 경기 북부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개소했다.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국에서 11곳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 내에는 남부 지역에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의 면적이 넓은 데다 타시도에 비해 교육 대상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산병원은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성을 갖춘 장광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표기관 선정.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 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 고위험 분만 산모 24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해 모자의료 진료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진료 분야 평가 1등급 획득.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및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환자의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7.3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69.3점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 성적을 거뒀다.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이번 대회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유공자와 우수기관을 포상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숨은 고수. 24년의 시간이 만들어준 일에 대한 자부심. 이주희 장례지도사.
2001년 7월부터 24년째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이주희입니다. 일산병원에는 2004년 5월 입사해 유족 상담, 장례 일정과 절차 등을 관리하고 시신의 운구, 안치, 염습, 입관과 발인, 장례비 수납 정산, 장례식장 관리,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지도사가 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때 수능을 치르고 원서를 접수할 무렵 신규 학과 속에 글을 보았는데 취업률 100%라는 문구에 끌려 을지대학교, 구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에 지원해 합격했고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현업에 종사 중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유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입니다. 사전 장례 상담 후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됐다고 인사말을 건네시기도 하고 장례 마치고 일부러 오셔서 인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 지인의 장례가 꽤 있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 같은 장례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친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제가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친구와 같이 많이 울기도 했는데 저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 든든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럴 때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설사업부와 장례식장은 별관에 있고 장례지도사들은 부서 이동도 없어서 타 부서 직원들과 교류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발령받아 오시는 부장님, 팀장님, 행정직원분들이 항상 저희를 잘 챙겨주셔서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우나 고우나 15년, 20년째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서 동료와 후배들,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잘 지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